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고 싶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남겼습니다. 네, 먼저 이번 방북 취소 결정을 내린 배경이 무엇인지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자, 이재원 특파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밝힌 건데 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왜 취소한다고 했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부족과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방북 취소 배경으로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 취소 트윗은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 방북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북측이 먼저 방북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비핵화 과정에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결국 북미 양측이 만족할 만한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무역 갈등 때문에 예전만큼 미국을 돕지 않는다고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는데 북미 관계 진전이 미중 무역 갈등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추후에 북한과의 회담에 대한 여지를 열어놓은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친밀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다, 곧 만나길 고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눈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신뢰를 보내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비핵화 시간표가 문제인데요. 미국은 트럼프 정부 임기 내 또는 1년 이내 6에서 8개월 내라는 타임테이블을 제시한 반면 북한은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어서 양측의 접점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북미 정상 간 신뢰관계는 유지되고 있고 북미 대화 채널은 열려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 공을 넘겨받은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이재원입니다. 네, 하루 만에 방북 취소로 미국이 북한은 물론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도 출렁이고 있는데요. 이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나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유지양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의 1차적인 원인은 북미 간 물밑 접촉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탓입니다.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과 핵시설 신고 등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다 중국 변수까지 작용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일인 다음 달 9일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예정된 가운데 두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왔다는 게 미국의 판단입니다. 특히 방북 취소 선언이 미중 무역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뒤 나와 무역 전쟁의 불똥이 비핵화 협상에도 튀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문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전에는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해도 성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루 만에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면서 정부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방북 취소 뒤 강경화 외교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도록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로 예정된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도 일단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는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여부와 직접적으로 결부시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음 달로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제 등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 당대표에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해찬 새 대표는 당의 단합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20년 집권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과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하겠다며 5당 대표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최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해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친노 친문의 좌장인 칠선의 이해찬 의원이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서 새 당대표로 뽑혔습니다. 종합득표율 42%로 30%를 얻은 송영길 후보와 26%를 기록한 김진표 후보를 예상보다 큰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이 하나로 뭉치자고 강조했습니다. 철통 같은 단결로 문재인 정부를 지켜냅시다.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개혁을 이뤄 촛불혁명의 정신을 발전시킵시다. 당과 정부 청와대 간 협의를 더욱 긴밀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최근 어려워진 경제 사정에 대해서도 현장 민심을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선 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님을 도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야당과의 관계에서는 최고 수준의 협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제와 형식에 상관없이 5당 대표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이번 정기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듭시다. 하지만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양보나 타협 없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여야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마지막 후보 연설에서도 20년 집권을 위해선 적폐 청산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은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냉전 수구 세력이 집권하면 다 허물어집니다. 이해찬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으로는 박주민, 박광원, 서른, 김혜영, 남인순 의원 등 5명이 선출됐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현재 경제정책 기조가 올바른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야권 일각의 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현재의 기조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축사.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우리 경제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습니다. 전체 취업자와 상용 근로자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된 데다 가계 소득도 전반적으로 늘었고 상반기 수출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는 겁니다. 다만 청년, 취약계층 일자리와 양극화 심화, 노후 빈곤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서민 소득을 높여야 하는데 이게 바로 혁신 성장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등 현재의 정책 기조가 강화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원 동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일자리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매개로 한 주변국과 경제협력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고용 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한반도를 넘어 북방과 남방으로 우리 경제의 영역을 확대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인식이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날을 세웠고 바른미래당 역시 큰 실망이라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야권의 책임론에 문 대통령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내일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자들을 만나 경제정책 운영 틀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어제 한반도를 빠져나간 태풍 쏠릭은 전남 해안 지역에 큰 피해를 안겼습니다.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내일 남부지방에 또 많은 비가 예상돼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세준 기자가 헬기를 타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바닷물 대신 흙탕물이 가득 찬 연전. 태풍에 날아온 나무와 온갖 잡동사니들로 뒤덮였습니다. 한창 소금을 생산할 때지만 뻘밭이 돼버렸습니다. 부지런히 흙을 퍼내고 소금 창고는 크레인을 동원해 정리합니다. 전남 완도군 정복 양식장. 가두리 양식시설이 부서지고 이리저리 뒤엉켜 있습니다. 그물은 찢긴 채로 양식장 이곳저곳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새 그물판을 양식장 안으로 옮겨놓고 찢겨나간 그물을 다시 동여매봅니다. 전복 양식장의 먹이인 미역을 넣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항구에선 바람을 피해 육지에 정박해 놓은 어선을 다시 바다에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곧 추수를 앞둔 논. 바람을 이기지 못한 벼들이 모두 누웠습니다. 한쪽에선 옹벽 보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아예 해안가 도로의 10m 길이 옹벽이 무너져 내린 곳도 있지만 복구 작업은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던 충남 예당 저수지. 여전히 저수지 곳곳이 땅을 드러내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많은 비를 기대했지만 강수량이 30mm 안팎에 그치면서 해갈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태풍 쏠릭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문 제주에서도 곳곳에 생긴 생채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복구 작업이 계속됐지만 지원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나래 기자입니다.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기울어버린 망고 비닐하우스. 찢겨나간 비닐을 거두는 것 말고는 당장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휘어진 철골을 걷어내야 하지만 재해 보상비로는 사람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9월 말까지는 업자들이 시간이 없다고 해서 못하겠다고. 평상시 임금비는 뭐 약 한 15만 원이면 되는데 이제는 뭐 부르는 게 값이에요. 시설물이 망가지면서 한참 자라야 할 망고나무가 실온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복구를 서두르지 않으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을 못 구하다 보니 농민 혼자 비닐하우스 지붕에 올라 고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붕이 통째로 날아간 창고 수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혼자 살려면 장비도 필요하고 좀 벅찰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비 오면 뭐 치울 게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아요. 태풍이 휩쓸고 간 마을 안길은 자율방재단이 정비를 돕고 있지만 힘에 부치긴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이라든가 가로수 같은 게 쓰러진 걸 먼저 조치하고 있고,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 인력이 좀 부족하고. 어제부터 운항이 재개된 제주공항의 경우 다리 묶였던 체류객들이 대부분 빠져나가면서 평소 주말 수준의 혼잡도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 강나래입니다. 이산 가족 2차 상봉의 둘째 날이었습니다. 남과 북의 가족들은 한층 더 가까워진 모습이었는데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또다시 가까워지는 이별을 준비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물 한 잔을 마셔도 팔을 걸고 마시는 형제. 10남매 가운데 7형제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3남매만 남았습니다. 서로 만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뜻밖의 찾아온 기적 같은 재회. 통일이 되면 뵙고 싶다는 동생 손녀의 편지까지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어주셨는데 많이 우셨어요. 큰아버지, 아까 편지 읽고 어땠어요? 네. 또 오시려고 그런다. 68년 전 왜 어머니를 두고 북으로 떠났느냐고 만나면 원망부터 하려 했는데 뱃속에 있던 아들은 아버지를 처음 만난 지 하루 만에 살가운 효자가 됐습니다. 한국에 공삽으로 만난 거예요. 공삽으로. 내일 헤어짐이 끝이 아니길 편지라도 주고받자고 주소를 교환하고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사진도 남겨봅니다. 이제 단체 상봉도 마무리해야 할 시간. 2살 위 형이 돌아올까봐 평생 이사 한번 해본 적 없다는 동생. 몇 번이고 안아보고 손도 잡아봅니다. 형의 뒷모습에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다시 못 만나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천근만근. 서로 약속을 해서 통일될 때까지 죽지 말고 살자고. 살아서 만나자고. 가족들은 내일 작별 상봉과 점심 식사를 끝으로 다시 기약 없는 작별을 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이렇게 만남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이산 가족 고령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고령으로 만나지 못한 94살 사촌 언니에게 북측의 동생은 눈물의 편지를 썼고 87살 할머니가 건강 문제로 상봉을 중단한 일도 있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90살 이숙희 할머니가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친자매보다 친했던 4살 위 사촌 언니.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이었는데 몸이 불편해 상봉장에 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지만 울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삼남매 중에 혼자만 북에 남게 된 최시연 할머니. 오빠와 언니는 따로 떨어져 월남했다가 바로 만났지만 자신은 60여 년 넘는 세월을 혼자 버텼습니다. 어떻게 그날 찾아가구나. 어떻게 찾아? 그런데 여동생 손을 꼭 잡던 언니 87살 최시옥 할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병으로 복용하던 약의 부작용 때문에 남측으로 긴급 후송된 겁니다. 갑자기 발생한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특별한 소견은 없는 상태이고요. 환자도 지금 안정된 상태입니다. 2차 이산상봉 북측 신청자의 76%, 1차 이산상봉 남측 신청자의 86%가 80대 이상, 당초 2차에 걸쳐 100가족씩 하기로 했던 상봉은 고령자들의 건강 문제 때문에 각각 90가족을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걸렸다 하면 폐사한다는 가축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 전역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여행객들의 휴대폰에서 이 병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처음으로 검출됐습니다. 행여나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는 않을지 검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지난 16일과 18일 중국 선양에서 각각 귀국한 여행객들의 짐 속에서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검역 당국은 이들이 자진 신고한 순대와 만두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으며 추가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가 맞는지 최종 결과는 이틀 뒤쯤 나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겐 별다른 해가 없지만 돼지에겐 폐사율이 100% 가까이 됩니다. 폐사율이 50% 정도인 구제역보다 훨씬 더 위험한데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주로 발생해오다 이달 초부터는 중국에서도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농식품부는 중국 발생 지역에서 들어오는 모든 휴대폰의 엑스레이 검사를 강화하고 탐지견을 늘리는 등 비상조치에 나섰습니다. 항공편 승객을 대상으로 해서 탐지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수 휴대함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소독 조치 철저하게 이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교류가 워낙 빈번해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입될 경우 양돈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발생 시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공된 축산물을 통해서도 병이 전파될 수 있다며 축산물을 무단 반입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보육교사가 몰던 차량에 3살 남자아이가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당진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이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3살 남자아이 A군이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보육교사 43살 B씨가 몰던 차량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A군은 다른 교사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A군은 담임 보육교사와 함께 건물 밖 놀이터에서 야외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은 이 내리막길을 지나 어린이집 주차장으로 좌회전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담임 교사가 신경을 쓰지 못한 사이 A군이 주차장 쪽으로 향했고 어린이집으로 진입하던 B교사의 차에 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차량에 블랙박스는 없었고 어린이집 CCTV에도 사고 장면은 찍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수로가 있어서 경찰에서 덜컹덜컹 하나 봐요. 자기는 그런 소리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데 설서로 보니까 애가 쓰러져 있더라. 웃기네요. 믿고 맡긴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고에 아이를 잃은 부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납득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렇게 속도를 내서 애가 그 지경이 됐을 정도면은. 경찰은 장례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어린이집의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42살 A씨의 부인과 자녀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처제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집안에서 자해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채무 관계로 어려움을 겪어온 점 등을 미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수사가 오늘로써 종결됐습니다. 특검팀은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우선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 기소 내용을 살펴볼까요? 김 지사는 2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드루킹과의 댓글 조작 공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김 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 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드루킹 일당은 모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댓글 조작 혐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혐의는 대부분 경찰 수사 때 드러났던 것들입니다. 이승재 기자가 특검 60일을 되돌아봤습니다. 6월 27일 출범한 허익범 특검팀. 수사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드루킹의 불법 여론 조작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개입했느냐였습니다. 이 사건은 표적 수사도 아니고 또 청부 수사도 아닙니다. 수사는 더뎠습니다. 드루킹의 사무실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비밀 창고를 찾아내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까지 3주가 흘렀습니다. 비슷한 시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을 저울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류와 멀어진 수사는 비극으로 끝났고 허익범 특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 의원님의 명복을 가슴 깊이 빌고 또 유가족에게 개인적으로도 어떤 깊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팎의 비난 속의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수사 종료 19일을 남기고 김 지사를 첫 소환했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소환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1차 수사 종료를 불과 8일 남겨둔 상황. 특검팀은 더 이상 수사를 지속할 명분을 잃었습니다. 드루킹 특검팀은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특검으로 기록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추석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햇과일 생산 농가들은 폭염에 이어 태풍까지 닥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리적 이점으로 악재를 비껴간 강원도 고랭지 사과가 수급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강원도 산자락 드넓은 배추밭 사이로 사과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나무마다 탐스럽게 맺힌 사과가 붉게 익어갑니다. 2주쯤 더 연글고 나면 수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곳의 해발 고도는 920m가 넘습니다. 주로 배추나 무 등 고랭지 채소가 자라는 고산 지역인데 사과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껍질이 타들어가는 일소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사과와 달리 서늘한 고랭지 사과는 피해를 비껴갔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도 거의 없어 작황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밤낮의 기온차가 큰 만큼 과육이 단단하고 단맛이 납니다. 30도 이상 잘 안 넘어가니 영양 공급이 이제 항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과일 맛이 좋고 당도도 뛰어난 걸로. 주로 대구와 경북 안동 등 분지에서 재배되던 사과 산지가 북상하면서 강원도 사과 재배 면적은 10년 새 8배, 생산량은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폭염과 가뭄, 태풍까지 기상재해가 잇따르자 유통업체마다 명절 성수품 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황. 고랭지 햇사과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연중과의 물량이 많이 이제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추석 세트를 위해서 이제 산지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30년에는 사과의 주산지가 강원 산간 지역으로 바뀔 거라는 전망이 나올 만큼 뜨거워진 한반도가 추석 대표 과일 사과의 생산 지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최희준 씨의 빈소에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동료 가수 등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맨발의 청춘, 하숙생 등을 불러 큰 사랑을 받았던 고 최희준 씨의 장례는 가수협회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내일 오전 7시 45분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의 4층 규모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등 18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까지는 한국인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석 달 전쯤 고속도로에서 버스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았던 반달 가슴곰이 모레 오전 방사됩니다. 곰이 야생성을 잃기 전에 자연으로 되돌려 놓기로 한 겁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숨을 헐떡이며 나무 밑에 누워있는 생명체. 가슴에 하얀 선이 도드라진 수컷 반달 가슴곰 KM53입니다. 생후 3년 반쯤 되던 지난 5월 고속도로 함양분기점 인근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던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왼쪽 앞다리가 부러졌고 먹이 활동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수술대에 눕혀졌고 부러진 뼈에 보조 의료장치를 달고 재활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석 달이 넘도록 치료와 야생 적응 기간을 거쳐 마침내 모레 오전에 방사됩니다. 환경부는 KM53의 야생성이 사라지기 전에 방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경북 김천시에 있는 수도산을 방사지역으로 정했습니다. 당초 KM53은 2015년 1월에 태어나 10달 뒤인 그해 10월에 지리산에 방사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차례나 지리산을 탈출해 90여 킬로미터 떨어진 김천 수도산으로 이동했고 포획된 뒤 다시 지리산으로 옮겨졌습니다. 되돌려진 이유는 곰과 사람 모두의 안전 때문이었습니다. 석 달 전 교통사고 당시에도 KM53은 지리산을 벗어나 수도산 방면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KM53의 이동이 지리산에 있는 야생 반달 가슴곰의 개체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분산 과정으로 보고 앞으로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근 지역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와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